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전혀 성격 장애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살인 예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지금 살인 예고 글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후죽순 게시판에다가 올리는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불안이 고조돼서 굉장히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서울 신림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에 또다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총 14명, 이 가운데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승재원 의원, 네네. 우선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들 지금 상태 어떤가요? 먼저 지금까지는 사망자는 아직 없으니까요. 저는 모든 피해자들이 아주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쾌차되시기를 저는 믿고 바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5시 50분쯤에 이 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자가 그 자동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을 합니다. 인도로 돌진했을 때 2사람이 매우 크게 다치는데요. 그중에 한 분은 그 첫날부터 사고 났을 때부터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다 그러고 다시 또 한 분이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송했는데 워낙 이제 상태가 중하다 보니까 아주대 권역센터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 2분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고 이로부터 보통은 자동차를 이제 부딪히고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만둬야 되는데 다시금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9명을 더 공격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저 패널에도 나와 있지만 그중에 피해자 한 분이 자동차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분 남편이신데요. 내가 분명 차도 쪽에서 걷고 있었는데 왜 내가 아닌 아내만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운전했을 때 이 사람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 핸들을 잡고 공격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절대로 남편분의 잘못이 아니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없이 심폐소생술을 했다. 어떻게 매일 아침 산책하고 외식하던 집 앞 도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나라가 어떻게 이러냐라고 이제 하소연하시면서 그저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국책연구기관에서 형사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런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 네. 사건 직후에 이제 경찰이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최 씨에 대한 정보가 이제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경찰 수사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피해자 최 씨는 이 범행 장소였던 그 인근 분당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제 고등학교는 자퇴하였고요. 분열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조사를 받으면서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요, 일단 이 차량의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차량이었고요. 네. 그리고 흉기는 2점이 있었는데 범행 하루 전에 인근 대형 마트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마약 검사도 했는데 일단 음성으로 나왔고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 사생활 정보를 보고 있다는 등 사람을 죽여 관심을 끌고 싶었다는 등의 지금 경찰에서의 조사 결과 진술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정말 붙잡고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사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대별로 사건이 어떻게 지금 발생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차량 인도를 돌진한 시점이 이제 어제 오후 5시 59분경이었거든요. 이때 56분에 첫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차량이 인도를 돌진해서 행인 5명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신고 접수 후에 이 피의자는 바로
바로 이 50m 정도 앞에 있던 쇼핑몰 2층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누가 손쓸 수도 없이 바로 이 진입을 한 후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게 됩니다. 이 내부 쇼핑몰 내부 CCTV 영상을 보면요. 네. 검은 후드티에 모자를 쓴 A씨가 겁에 질려 도망가는 시민들을 쫓아가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칼부림을 하는 영상이 또 남겨져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정말 모든 시민을 포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1층과 2층 쇼핑몰을 오고 가면서 이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인근에 이때 지구대에 있던 이 경찰에게 붙잡혀서 이제 소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승재현 의원. 네. 이 도심 한복판이 번화가에서 이 10분 만에 모든 이 일이 벌어진 건데 계속 얘기하시면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지만 첫 번째 경찰에서는 아까 우리 임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분열성 성격 장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분열성 성격 장애가 어떤 건가 하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게 조현병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조현병으로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땐 조현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신 분열 상태, 성격 장애 상태를 가지고 있는 듯하고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 망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여하튼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그러한 어떤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외부에서 유형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게 누가 나를 공격하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 자기를 누가 공격한다는 생각 때문에 공격을 했다면 첫 번째 제가 드는 의문은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을 하고 그로부터 자기가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를 모르니까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으면 거기서 거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근처에 있는 쇼핑몰로 갑니다. 근데 쇼핑몰로 가는데 이 모습도 저는 굉장히 이상한 게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써요. 보통 이러한 어떤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이런 피해망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를 때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안 쓰는 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을 했고 우리가 들었다시피 그 전날에 범죄를 할 수 있는 흉기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네. 이건 또 성격장애 범죄 유형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열어놓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중에 하나가 뭔가 내면에 있는 분노가 있었다면 분노를 해결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전혀 성격장애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하나는 정말 성격 장애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또 하나는 사람을 죽여 내가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논의라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이 사람의 내면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람을 죽여 관심을 끌고 싶었다. 내 세상화를 전부 다 보고 있다. 밑에 있는 워딩은 분명히 정신분열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펴봐야겠습니다. 소영주 부대변인. 네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 상상을 해보면요, 저도 끔찍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간대 뭐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거기를 갔을 것이고 외식하러 갔던 뭐 그 부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쉬려고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겠다고 가던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이 시민들은 일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상이 그냥 방해받은 게 아니라 처참한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칼부림 그걸 목도하는 자체도 끔찍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오죽했으면 외신에서 보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했다시피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정신분열에 대한 호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아직은 의심쩍어요.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요. 보통 정신병자들은 본인이 정신병이 없다고 생각하죠.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병자들의 공통적인 어떤 현상이거든요. 정신병자가 본인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락가락하는 거를 보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랬다면 더 끔찍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단순한 정신병이 아니라 사회의 분노. 그러니까 어떤 분노의 표출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들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의 다른 사회적인 병리학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네. 이게 또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도 있어서요. 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법적 제도적 안전망을 바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동석 행정관.
말씀해 주셨지만 해외에서도 이 사건들이 이제 해외에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뭐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뉴욕 타임즈는 일어나기 드문 일이다. 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흔치 않는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뭐 AP 통신도 사실상 테러 행위다 이런 윤희근 경찰청장의 뭐 입을 대변하면서 보도에 나섰습니다. 뭐 일본 언론들도 나서서 자국민의 안정을 묻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저는 이번 해외 언론에서 나온 것이 이게 한국의 그런 국제적 위상에 있어서 네. 안전망의 틀을 어느 정도 훼손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이라고 하면은 여행객들에게 굉장히 안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안정성을 강조하는 그런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승기현 의원. 네. 일단은 피의자 최 씨가 범행 전날 흉기를 구매한 걸로 확인됐고 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뭐 계획 범죄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문가인 승재현도 머릿속에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정신장애, 혹시 인격장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내가 피해망상이 있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제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물병을 들고 공격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다음날 어느 장소에서 공격하리라는 걸 생각하고 그 흉기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그 인격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그 범죄를 한 전날과 범죄를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해 보면 분명히 자기가 어떠한 범죄를 하리라는 점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건 분명하죠. 흉기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 범죄 현장에 가서 사람을 해치겠다는 의지적 표현이 분명히 드러나는 행동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했다면 거기서 그 범죄를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거기서 거치고 난 다음에 문을 딱 열고 바로 옆에 쇼핑몰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모이는 쇼핑몰. 거기서 정말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 9명에 대한 무차별 경무결을 했고 여기서 제가 꼭 한번 제대로 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때 공격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옆에 있는 시민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지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박수를 쳐줘야 되고 국가도 이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표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서 경감하고 그다음에 순경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출동을 하면 자동차를 갖고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자동차를 안 갖고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뛰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방패를 하나 들고 와요. 그때 시민들이 그 사람이 저기로 갔다고 다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정말 6분, 7분 만에 그 사람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명피해가 덜 났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이 앞에 저질렀는 범죄는 자기가 무엇을 하리라는 점에 대한 정확한 인지적인 행동으로 계획한 범죄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모방 범죄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관련해서 조금 전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당시 피의자 조선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럼 일단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모방, 수법은 모방한 것 같고요. 상당 부분 반사회적인 동기에 기인한 범죄다. 반사회적인 사고에 심취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 성격장애는 조현병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 조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현병이 딱히 아니고서는 그리고는 조현병으로 뭐 장기간 치료받았던 의료 기록이 있지 아니하고는 지금 심신미약 등을 적용할 대상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승재현 의원. 모방 범죄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방범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 보통 어떤 범죄에 있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때 그 범죄가 유사하다고 해서 모방범죄로 보는 거는 저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모방범죄로 보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모방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의 원인을 덮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이라고 본다면 왜 이 사람이 모방했느냐만 살피는 것이지 그 외 나머지는 살피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인 생각에 모방의 가능성도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열어두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 과연 이 사람이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동기도 함께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동기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게 개인의 어떤 분노의 문제인지 그런 걸 좀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모방 범죄로만 봐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 너무 말씀이시고요. 협소하게 그런 어떤 형사 정책적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열어놓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 네. 또 심각한 건요. 이번 사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뭐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요, 이렇게 정리된 파일로 오늘 여기 가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공포가 정말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의 커뮤니티, 인터넷 게시판 등에 무작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살인 예고글 보면은 사실 섬뜩하거든요. 네. 오리역 인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아침 잠실역에서 20명을 죽이겠다. 금요일 오후 10시 한 T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글을 올렸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이거 정말 제대로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신림역 사건과 어제 서현역 사건 사이의 간격이 2주가 채 되지 않았거든요. 네. 연일 힘든 상황에서 이런 글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올라오는 거 반드시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만에 하나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조사하고 대응할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살인 예고글 일각에서는 이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의지를 가지면 적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살인 예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지금 살인 예고 글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후죽순 게시판에다가 올리는,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불안이 고조돼서 굉장히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엄중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주혜 변호사, 이수정 교수 의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 이런 협박성 글, 이렇게 내가 테러를 하겠다고 올라오는 글 자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벌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완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예비라는 것이 이제 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살인의 예비에 대해서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이 예비는 범죄 실행의 준비까지는 다 나서고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비를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다가갔는데 다른 사람이 말려서 죽이지 못했다면 이건 살인 미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미수와 예비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비는 그 미수보다도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범죄 대상을 특정하고 흉기를 구입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 나아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비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사안 같이 지금 반복적으로 인터넷 게시글에 물론 장난으로 올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린 사람도 있지만 이 자체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고, 지금 인근 상점들의 상인들의 지금 오늘 장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협박죄든 살인 예비죄든 경우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드리면, 예? 옛날에는 이게 혹시 만우절 기억하시죠? 만우절에 네. 거짓말하면 사람을 놀래키는 행위. 그래서 이런 어떤 예고글을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했어요. 사람을 놀래키는 행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거를 과연 우리가 경범죄로 처벌하는 게 맞겠느냐?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들 형사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예고, 살인 예비에 대한 글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을 수 있는 그 범죄 예방적 차원은 그 모든 인터넷에 실명제를 하면 되는데, 그 실명제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 실명제가 안 된다면 적어도 이런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인터넷 글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인터넷 글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한 비교 이익 형량을 하면 분명히 자기가 올린 글에 받을 수 있는 기쁨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면 저는 분명히 이 글이 안 올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생각할 때 테러는 정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어떤 협박이나 폭행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서 일반 국민들의 사회생활에 혼돈을 야기하면 그게 저는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고글을 올리는 거는 분명히 테러 예비 행위는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에는 테러
집단에 가입하는 것만 처벌하고 테러 예비글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테러 예비 규정을 새롭게 만들므로써 또 한 가지의 유리한 점이 있는데, 테러를 예비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 포털에 뭘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테러 예비 글이니까 지워주세요, 삭제해주세요, 이런 걸 국가가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엄중하고 명확하게 그 구성 요건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글이 올라왔을 때 테러 예비죄로 처벌함과 동시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런 내용을 지워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이동석 행정관, 계속되는 흉기 난동에 윤석열 대통령도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경찰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뭐 행안부 장관에게 묻지마 칼부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뭐 예고글에 대한 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가짜 뉴스 또한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뭐 오늘 하루 동안에만 뭐 대구 PC방에서도 칼부림이 일어났다. 네. 뭐 포천 터미널에서도 살인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많이 돌았어요.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이 잇따라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영주 대변인, 네. 조금 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흉기 소지가 의심되면 검문 검색하겠다, 이번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그런데요,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119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서도 범인이 건물에 빠져나가 도주할 때까지 위치 파악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경찰 책임론이 나오는 게 꼭 비단 오늘 이번 사건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태원 참사에서도 112 대응 자체도 그랬고요.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112 부분들이 좀 우리가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12 신고 시스템이나 경찰의 어떤 치안에 대응하는 자세들이 전반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윤희근 청장이 그냥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도 발생한 지 얼마나 됐는데 그 시스템 아직 못 바꿨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책임론이죠. 물론 지금 서현역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는 이 묻지마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떻게 손쓸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물론 이제 도주하는 부분들을 쫓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미리 알아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봐서는 윤희근 청장은 지난 사건들, 이 사회에서 큰 사건들 중에는 경찰의 대응은 매우 미흡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 책임이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다시 한번 좀 아쉬운 부분들이요. 지금 이 묻지마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때려잡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뭐 게시글에 올리는 부분들을 뭐 살인 예비죄 뭐 이런 식으로 다뤄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죠. 시원하고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법적으로만 조금만 잘못해도 세게 처벌할 거야라는 게 능사인지, 그게 법의 형평인지, 법의 평등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 차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도 경찰력을 총동원하라고, 물론 이 말을 쓰면 맞지만 지금 총동원해서 뭐 할 겁니까? 중요한 것은 경찰이 제대로 된 치안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이런 걸 다시 꼼꼼히 살펴봐라. 그리고 유가족이 아니라 다치신 시민을 잘 보여라.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길은. 뭐 이 정도 줄이기로 하고요. 일단 교사 피습의 흉기 난동에 시민들 불안해하는 만큼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방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